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방송이 기존에 두 가지 카테고리로 방송을 했는데요. 이제 또 다시 또 개편을 해가지고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방송을 이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그래서 그거를 실현하는 길에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될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잘 알아야 되겠고요.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외적 환경, 역사, 배경 이런 것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가 가는 통일의 길이 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한반도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는 한미합동 군사훈련 문제예요.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 35명,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평화독립단체, 해외동포, 외국 단체들까지 대대적으로 이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그런 입장도 발표하고 1인 시위, 기자회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번 훈련을 유연화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북한도 이걸 잘 참작해서 인내심을 좀 가져달라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했는데요. 이 주제에 관해서 좀 질문 좀 이제 드리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요,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벌어지면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상태가 돌입하는가. 남쪽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통 분석을 하거든요. 한미합동 군사훈련 기간에 거의 북쪽 사회는 준정시 상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는데, 북쪽에서 어떻게 이거를 인식하고 대응을 합니까? 아니, 그건 틀림없습니다. 북쪽에서는 준전시 내지는 전시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게 80년 초부터 쭉 다니면 그때는 팀 스피릿이라고 그랬어요. 팀 스피릿. 팀 스피릿 하면은 일주일 내지 2주일씩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할 때 내가 미국 가서 평양 가서 평양에 지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1980년대 쭉 90년대 쭉 다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한미 군사 활동이 일어나면은 자기들은 말을 그렇게 합니다. 총을 겨냥했는 것을 북쪽으로만 바꿔버리면은 당장 침범한다. 그래서 전시 상태로 생각을 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해요. 제가 거기 갔을 때 밤이 되면은 해만 지면은 불을 깜깜하게 다 겁니다. 온 평양에 깜깜하게 다 겁니다. 근데 그걸 나와서 보니까 이 조선반도 지도를 두고 북은 까맣고 남은 불이 그렇게 이렇게 대조했더라고. 그래서 북은 경제적으로 전기도 없고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북은 이 군사훈련 때 사진 찍어 놨는 거라고. 그러는 그 깜깜하지. 그렇게 깜깜하지 않습니다. 가로등도 있고 평양이 그래도 그렇게 깜깜하지 않아요. 그렇게 깜깜하게 이렇게 만들었거든. 그건 뭐냐면은 그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를 겁니다. 하나도 없이 다 부를 겁니다. 자동차도 못 가고 다 전시 상태. 휴가 온 군인들은 다 복귀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 나름대로 전쟁 준비를 그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국력이 거기 굉장히 많이 소비되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쪽에서 북을 주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거든. 그래 중요한 것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께서 북의 경제적으로 어렵고 식량난이 있는 것을 북 지도체제의 잘못만은 아니다. 외부에서 미국을 위시해서 서구에서 통제를 하고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신통하게 해가지고 또 두드려 맞았죠. 한참 두드려 맞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옳은 말입니다. 그게 생존권이나 이런 인권을 유린시키는 것이 외부 세력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그래, 그걸 그 얘기를 이 장관께서 하셨어요. 그건 잘했고, 그러고 군사를 좀 축소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북을 주적으로
내가 공격하는 적으로 생각 안 한다. 그 성명이 필요하지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무슨 컴퓨터 뭐 이걸로 하고 실전을 안 하고 규모를 줄이고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주로 공격 대상을 뭐를 삼고 군사훈련을 하느냐. 그건 틀림없이 북한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는 한 북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규모는 줄였고 하지만 북한에서도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봐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먹어들어가지 않습니다. 북측의 입장이 이제 어제 김여정 부부장의 성명으로 확인된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예. 대로 뭐 규모, 형식 이런 게 문제되는 게 아니고 그 성격 자체를 문제 제기하는 거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기존의 북의 입장을 그대로 그냥 다시 재확인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적대 행위를 남북 사이에서 이제 없게 하자 이런 조약도 많이 참 서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없게 하기 위해서는 남쪽이 우리를 적으로 보지 말자. 그건 성명만 하면 돼요. 북이 우리한테 주적이 아니다. 우리가 공생을 해야 되고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도 북과 협력이 필요하고 서로 그렇다. 이러한 성명을 대통령 선에서 내면은 문제가 해결이 쉽게 되죠.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지금은 뭐 규모를 적게 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뭐 하고 그거 가지고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을 대할 때 무엇을 하면 북이 귀를 기울인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가장 쉬운 게 그 정부 당국자가 직접 소명했던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을 그냥 이행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군사훈련이 10명이 하든 100명이 하든 1000명이 하든 어쨌든 그걸 뒤집는 성격의 군사훈련이기 때문에 북에서 저렇게 성명을 내는 거는 너무 당연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정부 당국자가 그거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군사훈련 하는 거는 목적이 북한을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왜 하느냐 이걸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럼 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한번 실험해 보는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 외에 세계 질서가 지금 변하고 있으니까 중국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군사훈련을 북을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걸 그 말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번에도 그렇고 과거 언제라도 우리 지금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왔던데 그 정도는 짚고 넘어가 줘야 돼요. 이번에 김여정 얘기한 거 보면 그 얘기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안 하면은 우리를 적으로 인식하고 하는 한 우리는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 그랬거든. 북한 자체도 변화가 있어요. 그게 8차 당대회 그게 엄청난 사건이 그 하나의 계기였습니다. 당이 한다 이거예요. 당이 한다.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 북남 관계는 조평통해서 이제 하는 게 아니다. 그건 묵살시키라. 그건 우리 없앨 계획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대신에 어디서 하겠냐? 그 상식이 빤하지요. 당 기관에 통전부에서 그 당에서 관장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김여정은 당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 행정부의 위치를 가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당의 위치라는 것은 당의 중앙당 부의장인데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느냐 하는 건 주는 만큼 얼마든지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조평통 이런 데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통전부에 당에 관계해서 이제 계속 일할 것 같아요. 그러고 그 당이 국제부가 있는데 그 국제부를 누가 맡은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김영철 같은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저 짐작에는 김여정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감이 듭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저도 이제 새롭게 그 이제 인식되는 부분이 통전부가 어쨌든 정부 외곽 기구였다가 재작년인가에 정부 기구로 공식 이제 승격이 됐었잖아요. 정부 기구로 들어왔던 거죠. 그거를 이제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당이 직접 이 통일 문제, 남북관계 문제를 관장하는 체계로 가겠다 이렇게 해석하신다는 거죠. 그 조평통은 당이 아니고 행정기관이죠. 그 조평통은 이제 이게 묵살시키겠다. 이제 앞으로는 그걸 문을 닫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 얘기를 안 했는데 통전부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누가 해야지요. 통전부에서 하는데 통전부에서 한다는 말도 통전부는 누가 맡아가 한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김여정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금강산 국제관광국 이것도 해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유일하게 남은 남북 간 어쨌든 교류 협력의 상징 체계일 수 있겠죠? 그것도 그렇고 개성공단이 더 크지요. 개성공단이 그 규모나 이런 걸 봐서 남북 간에 더 큰데 이것도 이제 그 당에서 하는 게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조평통에서 하고 그랬죠. 그러면은 조국 동평을 거기 하고 그 밑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거기서 주로 관장을 해서 했지요. 그런데 당에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8차 당대회 하고 나서 이 변하는 걸 보니까 당에서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하는 일환으로 당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총비서 자리가 다시 살아났지 않아요. 그래서 당을 쇄신시켜가지고 당을 국가의 핵심적인 기구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짐작해가 알아야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요 주제에서는 그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평가를 좀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좀 원론적 얘기입니다만 그 교수님께서 이제 한국 정부가 다양하게 변화될 때 80년대부터 이제 방북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북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쪽에 여러 정부를 이제 거쳐갔는데 그 북에서 한국 정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 방법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걸로 보십니까? 판단하는 자료는 한국 자료입니다. 전부 한국의 지방 신문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태위원장 그 이종혁 씨 뭐 부위원장 이런 사람, 국장 이런 사람 보면은 하루 종일 남쪽 신문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쪽 소식을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신문도 안 보기 때문에 평양 갈 때마다 남쪽 소식을 제일 많이 듣고 배우고 옵니다. 그리고 그만큼 남쪽 정책, 남쪽에서 나오는 신문을 직접 읽으면서 상황을 판단하는데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서 두느냐. 자기가들이 생각하는 주체사상의 주권 국가냐. 이게 미국의 말에 어느 정도 그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아주 핵심적인 거죠. 옛날부터 쭉 오는 것이 그 북에서 남을 볼 때는 항상 말하자면 사대주의 혹은 식민국가 뭐 그런 식으로 아주 거기서 남을 악마화시키는 것은 사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견지에서 비판하죠. 비판하면은 정통성이 한국 정부는 누가 들어앉든지 간에 정통성이 없고 정통성은 북에 있다. 왜냐하면 주체적인 국가고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 그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북에서 영웅시되고 그렇지 않겠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김대중, 노무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남북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데 미국에 휘둘리고 혹은 미국의 방해, 간섭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이제 정책을 펴지 못하는 이런 정부에 대해서 북한이 그 처지를 이해하고 있느냐. 또 남쪽의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 적폐들이 막 공격도 하고 또 미국도 압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뭘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데 북에서도 또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예컨대 북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빛 정책을 지지를 했거든.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지를 했느냐. 저거는 우리 오빠 사회주의 옷 뺏기려고 했는데 우리 거기 안 넘어간다. 그러나 해가 따뜻하게 오니까 좋으니까 식량도 오고 비료도 오고 그러니까 그런 한 이제 그걸 긍정적으로 봤지. 햇빛 정책 전체 또 햇빛 정책의 중심이 되는 김대중 대통령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합동 군사훈련도 미국이 어쨌든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결정권이 없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처지에 빠져 있는데 그 이인영 장관 얘기는 아마 그 처지를 좀 이해해달라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북에서 그런 처지라는 거를 그래 이해해줄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해합니까? 그 이해해 주면은 자기가 정통성 없는 국가로 되는데 그 이해해 주겠습니까? 자기한테 영향이 가는데.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체제 경쟁이에요. 체제 경쟁이고 정통성 경쟁이고 우리가 우리가 민족주의적이고 자주적인 국가라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분명코 아니니까. 우리는 돈 많고 부자다 그런 얘기만 자꾸 하면 좋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닌 걸 우리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하고 대화가 그 대신 당신들은 재정적 경제적으로는 어렵다고 그래도 민족주의적이고 자주적인 의식이 강하고 그런 건 우리가 높게 평가한다. 그런 식으로 말이라도 좀 오고 갔으면 좋겠어. 사담이라도. 그 이인영 장관 보니까 그런 건 뭐든지 잘 하실 것 같은데 그 요새 뭐 만나지도 못하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화의 창구가 있어야 돼요. 그 마지막으로요. 아까 이제 처음에 그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기간에 북에서는 거의 준전시 상태로 돌입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북의 반응이나 대응 이런 거에 비해서는 한국 국민들은 너무 무감한 것 같아요. 보도도 거의 안 되거든요. 지금은 뭐 로키 뭐 해가지고 군사훈련 명칭도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정해지지 않았는지 몰라겠지만 보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훈련이 진행되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거든요. 이런 무감한 상태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남쪽에서 북에서 여기 군사훈련 등등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졌냐. 여기에 대해서 무감하다는 것은 안보와 평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게 이제 북에서 판단을 해서 총대를 우리한테 돌리겠다고 싶으면은 자기들이 먼저 총을 쏩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전쟁이라는 게 이 사람들 성명 발표하는 거 이번에 훈련하는데도 발표하는 걸 보면은 전쟁이라는 게 저 강 건너가는 게 아니고 바로 눈앞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얻을 게 별로 없고 잃을 게 많으면은 전쟁 안 해야지요. 그럼 잃을 게 누가 많습니까? 대한민국이 잃을 게 훨씬 많다고. 돈으로 따지도 그렇고. 그러면은 전쟁 안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그 전쟁 안 하는 방향으로 통일 정책을 세우고 통일에 대한 설계도가 나와야 되지요. 통일을 하기
길을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는 북도 잘 알아야 되고 인접 국가들도 다 잘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 동기나 정책을 설명 다 해야 되고 그렇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통일의 길이 무언가 이걸 밝혀줘야 되냐. 문 대통령께서 이걸 전혀 안 밝혔어요. 응? 그냥 전략적 그 인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동독식으로 서독식으로 통합이 되겠지. 그거는 절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또 큰일 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다 앉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입지 여건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통일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날아가고 이럴까 싶어 그러는 거 몰라도 북에서는 자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탐욕이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모든 것이 다 공유니까 건강도 공유니까 건강 병원 같은 것들 봐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